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와 주식회사 스튜디오 블룸에서 마련한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사업 설명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이정은입니다. 네, 먼저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과 관련해서 준비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고유의 환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학생 공모전입니다. 지속적인 마을 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대학생 대학원생의 여러분의 참신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빌드타운 서울.net에서 확인하세요. 꼭 참여해 주세요. 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사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업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인사 말씀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분의 주제 발표와 공모전 설명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참여하신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은 서울시장에는 물론이고요.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도 큰 희망입니다. 이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실 거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마을 재생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튼튼한 마을 생태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마을 관련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를 소개하고 본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장수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 과장님을 모시고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장수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이 공모전에 앞서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최초 등장부터 사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면적이 60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 면적은 약 절반이 넘는 313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층 이하의 주거를 보통 저희가 저층 주거지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런 저층 주거지가 약 111제곱킬로미터로서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는 이제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주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저층 주거지의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마을 재생 방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거 기능 회복 및 전환 그리고 주거지 활용 및 매력 창출 등을 통해서 이런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공모전 명칭이기도 한데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동구 서운마을 등을 3개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7개 구역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비로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정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 종전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지들은 이제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원래는 이제 재개발 등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해제가 된 지역들이 주요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6개 구역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은 70개 구역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강북과 강남 지역에 골고루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저희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로 최종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주민 공동체 운영회가 만들어지고 이 주민 공동체 운영회와 함께 이 설계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또 이제 기반시설을 제외한 그 민간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건축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공동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이제 3개 부분에 대해서 실행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을 하는데요.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그리고 공원, 주차장 등을 확보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해주는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이라든지 뭐 북카페 등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축이나 개축 시, 신축 시에 개량 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놀이터를 정비하거나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뭐 CCTV라든지 뭐 보안 등을 설치해서 지역의 보안 등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는 뭐 마을 도서관, 그리고 공부방,
그리고 뭐 공동 텃밭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령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어떤 관이라든지 뭐 공공이 일방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주체가 돼서 이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서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업안을 만들고 사업을 또 실제로 시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공모전에서 만들어주시는 거는 바로 이 전문가 부분에서 이 도시 건축에 대한 계획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 전문가로서의 주민들을 어떻게 또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번 공모전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 주민 주도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이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마을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연남동은 저희가 2012년도 휴먼타운이라는 사업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주요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가로 환경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는 이제 재건축 지역이었었는데요. 재건축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주고 뭐 전선을 지중화하고 CCTV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2018년에 이 구로구 오류동 버들마을은 2018년도에 그 관령 주거 환경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 이용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구역 말고 이렇게 성곽마을을 대상으로 또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양도성 주변의 마을들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장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장수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신창훈 운생동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수락행복발전소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운생동의 신창훈입니다. 네, 아마 그 강의 제목엔 수락 행복 발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그 전 연도에는 한내 지혜수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한번 도시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나온 건데요. 사실 저희가 앞에도 진희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지난 50년은 거의 그 도시라든가 건축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요소로 생각하고 양적 팽창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있는 집들이 보면 성냥가 집들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적 팽창으로만 보여지다가 지금은 이제 와서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건축가들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집이라는 구조를 평이라고 말을 하는 120제곱미터, 160제곱미터 이런 어떤 그 면적의 어떤 단위로 만들어 놓고 플로 타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문 용어로 그 필드에서는 깍두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스티로폴로 이렇게
아파트 매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 왔던 게 옛날에 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진입니다. 사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보면 프로그램들은 다 다른데 실제적으로 건물의 어떤 내부 공간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왼쪽은 업무시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의 교육 건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가 내부의 공간들이 다른 색깔을 내야지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행복하고 다른 어떤 상상을 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어떤 형태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만들고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양적 생산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구축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이 사회를 해석하고 이 도시를 해석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들은 이 시대를 번역하고 이 번역을 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에 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가들은 도시를 번역하는 그 독해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그 데이비드 맥이라고 팝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벨탑을 상상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팝 아티스트 작품인데 저는 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성격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을 때 도시의 어떤 행복함과 다양함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이 도시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발현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과 잘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약간 서론적인 얘기였고요. 본론적으로 제가 한내지의 숲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내지의 숲은 사이트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여기가 노원구인데 왼쪽 편이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성 아파트로 되어 있고 오른쪽 편이 중랑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내 근린공원이라고 체육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초입 부분에 엔트런스 부분에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근데 이 사이트를 처음 갔을 때 도로를 건너고 왔을 때 첫 만나는 공원의 초입의 입구의 성격이 굉장히 작동하지 않는 분수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체육공원을 가고 이렇게 체육을 해야 됐다는 어떤 의지들이 저기 부셔져 있는 분수대를 봤을 때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오른 사람들인데 활발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주변 자체가 굉장히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저 주변에 있는 나무와 들과 저 강과의 어울림을 위해 가지고 형태적으로도 단층의 어떤 건물을 상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기는 아무래도 도서관과 어린이 북카페와 돌봄학교가 있는 돌봄교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삼각형의 메스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떤 동심을 자극하기를 원했었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틀들은 지금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연의 풍경이기도 하고 이 자연의 풍경을 통해서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삼각형의 틀 속에서 지금 창 사이사이에 그 건너편에 있는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빛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다 아파트 단지고요. 그 주변에 중앙층이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동심을 위한 그 도시의 어떤 그 포레스트의 어떤 역량을 가지게끔 건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이걸 진행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완공한 게 아니고 저희가 초기 단계 때부터 저희가 이 주민 참여를 적극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 있는 마을 행복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주민 자치들과 같이 결성이 돼 가지고 내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여기에 그 전체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그 저희가 디자인 해가지고 바로 도면을 한 게 아니고 요 보시면 이 땅에서 저희가 주민 공람회를 열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라든지 애들이 와가지고 저 건축을 보면서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 그런 의견들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반영이 되면서 직접 쓰실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 청취해가면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소통의 어떤 큰 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고요. 전체 프로그램은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주민 커뮤니티 도서관, 그다음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카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의 모습이고요. 저희 이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평면하고 구조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닫혀 있는 이렇게 방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100평밖에 안 되지만 이 월이라는 구조와 책꽂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앞장 잠깐만 평면 잠깐 보실까요? 홀에서 들어와서 중간에 보면 이 해치가 되어 있는 두 부분인데 저게 야외 중정 공간입니다. 그래서 홀과 프로그램실과 주민의 커뮤니티실과 어린이 도서관, 북카페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들이 아니고 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쭉 다니면서 미로 같은 공간들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저 북카페에서 어린이 애들이 앉아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습을 보기로 한다든가 또 이 북카페에 엄마가 앉아있고 애들이 옆에 있다든지 이런 어떤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어떤 그 생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공간들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창 사이로 자연이 들어오고 채광이 되고 저는 책꽂이가 다시 건물이 돼가지고 월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이 중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자연적인 어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쉴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이게 보시면 저희는 건물을 만들 때 보면 그 구조 따로, 월 따로, 지붕 따로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어떤 이 책꽂이 자체가 하나의 장식이면서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장으로 갔을 때는 조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다 통합을 시켜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내부의 모습이고요. 외부의 전경이고 약간 어둑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게 숲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여러 겹의 어떤 구조들을 통해 가지고 내부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저 내부 공간이 관통을 하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변에 있는 이 바닥의 어떤 패턴들은 삼각형의 패턴이 아니고 직사각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대비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한대지혜의 숲이라는 저 사인 자체도 하나하나 다 같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내부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이 숲 체육공원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제가 재밌게 생각하고 가장 따뜻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 내부 공간이 12개의 삼각형으로 된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와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다 밑에 바닥이 다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공간에서도 자기 집과 같은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프로젝트에 있는 수락 행복을 바쳤소입니다. 이거는 노원구에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크게 한 4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공공시설이 도시재생을 만들고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없는 커뮤니티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한대지혜숲과 마찬가지죠. 작은 공간을 만드는데 경계를 만들지 않고 오픈됨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램프라고 장애인 공간입니다. 장애인 램프를 저희가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다목적 램프의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램프는 또 이 지역에서 천상병 시인이 여기를 산책하고 했던 수락산과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천상병 시인 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저희 건축 속에 담았습니다. 보시면 주변이 전체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커뮤니티가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앞에 있었던 한대지혜숲과 비슷하게 북카페라든지 그 주변인들을 위한 쉬메 카페라든지 어린이 돌봄 학교와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 원래 노원구에서 이런 작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한 의지가 어디에서 보이냐면 지금 보면 섬수산이라는 이 새꽃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횟집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노원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천상병 시인 공원의 그 비석입니다. 시비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램프는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들어갈 때 2단, 3단의 건물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이라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굉장히 기능적인 램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 현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장애인 램프라는 거를 이 건물과 어떻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공간을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한대지혜숲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수락행복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런 어떤 행복발전소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연장이 원래는 작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오픈된 공연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든가 집단 지도실의 어떤 사용도 그 속에서 쿠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 공간을 보고 있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보통 보면 건물이라는 게 층으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근데 저희는 레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제로 레벨부터 그 다음 레벨이 북카페인 150레벨, 그 다음 레벨이 집단 지도실인 310레벨, 다목적 홀인 4250레벨, 그 다음에 직원 사무실인 5900레벨, 이렇게 해서 다양한 레벨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프로그램 계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다목적 램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램프를 그러면 면적에 들어가고 굉장히 이게 허비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램프와 엘리베이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실제 사용 면적 외에도 서비스 면적이 한 80%에서 한 60%까지 더 업이 되는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남의 장소 중간에 엔트런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램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 램프와 연결이 돼 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그 사이에 이 램프는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다목적 홀에 가서는 공연의 공간이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2층에 가서 다목적 홀, 집단실, 이런 램프가 돌면서 다 이 공간하고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사무실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계단과 이 램프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공간을 좀 시도화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 엔트런스에서 위에 카페와 집단 지도실과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레벨에 매달려 있고, 그 사이에 책꽂이가 있고, 그 주변으로 램프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변하는 레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창 사이사이로 이렇게 레벨들이 휘감으면서 이 건물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횟집이 없어지고 이 마을 커뮤니티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공공의 어떤 프로그램과 북카페라든지 집단 지도실,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가 되면서 굉장히 이 지역의 활성화가 되는 문화 거점의 어떤 지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습에서 본 듯이 있더고요. 굉장히 외부의 모습들은 심플합니다. 근데 내부의 공간들은 다르죠. 실제 요 안쪽에 있는 북카페까지만 면적에 포함되는 거고, 오른쪽은 제외되는 면적이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 램프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여기가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편에 보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보면 천상병 시인의 약간 유품들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저희가 부를 때 다목적 램프라 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언유적으로 천상병 시인의 소풍길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요는 램프와 사이로 이렇게 빛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공간을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면적이지만 이 공간에 가면 애들이 저 램프 속에서 막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 들어오면 애들이 어른들이 뛰어놀라고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만 애들은 계속 이렇게 뛰어놀고 좀 약간 소란스럽긴 하지만 애들이 이제 다른 어떤 자극을 주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났던 건물 중에 기사인데요. 굉장히 삐딱한 쉼터, 이 램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다목적 공간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이 되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저 내부 공간만 쓰여졌던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됨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인데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공간의 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 건축가로서 저는 이런 그림, 앞에 그림들은 굉장히 멋있게 보여주고 찍은 사진이지만 이거는 일상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면 전시를 하고 있는 여기 서예를 걸어놓고 오른쪽에는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한 아주머니는 저기 의자에 걸터 앉으시고 또 이 장애인 램프를 통해서 장애인은 지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램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폭을 넓히고 또 저렇게 개방함을 통해 가지고 저 램프 자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쓰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민의 활성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새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는 보면 지금 북카페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애들은 저렇게 책을 보고 쉬기도 하고 왼쪽에는 조그만 갤러리에 램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저는 다양성으로 활용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보람도 느끼고 저는 어떤 건축들이 곳곳에 많이 퍼져나가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레벨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다르게 쓰여짐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도시의 모습이고 우리가 크게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소소한 어떤 재미들이 이 각각의 어떤 건축 속에서 서로 융합되면서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한 공간이면서 건축이고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쫙 공연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평도 안 되는 공간 속에서 공연장을 만들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다목적 홀을 만들고 저기 보면 접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이문들이 다 열게 되면 공연장이 훨씬 더 정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았던 공연장이 커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앉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게 꼭 책이 라이브러리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가들은 저는 모형이 저희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가지고 상상을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어떤 도시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저렇게 책장에 꽂아놓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훈 대표이사님께서는 한내 지혜의 숲과 노원구 마을복지 커뮤니센터 신축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건축과 공간의 행복을 위한 현대 건축가분들의 깊은 고민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신창훈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종필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서울역 후 도시의 미래를 보다 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거대한 도시인 서울에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제가 이제 얘기를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재개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가치이자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것들의 종합이고 다양한 것들이 충돌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에너지들이 계속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기존의 개발 방식은 그러한 도시의 다양성을 상당히 제거해왔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서울역 뒤에서 2015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해왔고요. 서울로 7017로부터 출발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주민분들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정책 사업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정책에 있어서 도시정책,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시흥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14개 동에 14분의 기간제 노동자 주민분들을 채용을 해서 마을 관리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골목길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특별한 그냥 의외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 도시를 관리해온 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나름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 영국이나 미국 등등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 관리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우리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서 간략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체계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3년에서 4년, 보통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업지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서울시 혹은 이런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그 후에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그대로 그 공간에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정과 센터 혹은 전문가들이 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회사랄까 혹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랄까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책으로 제안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저 마을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점 이제 1년,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다 갑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350여 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사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지역은 서울로 7017로부터 비롯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 7017을 보행로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걸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7017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사실상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역의 후면부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것처럼 서울역 뒷부분도 그러해 왔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서울로 7017과 연계 속에서 서울의 새로운 어메니티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저희 사업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 기반형 사업 지역에서 약 500억,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크게는 5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지역 경제, 그다음에 보행 도시, 역사 문화 그리고 삼터의 재발견,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이라고 한 5개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왔고요.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이렇게 2016년 6월에 개소를 하고 나서 그 후는 수많은 주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여 회 이상의 주민들과의 만남을 해왔고 다양한 축제도 14회, 15회 정도의 축제를 해왔고 지역 산업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고 또 서울역 쿠라고 하는 저희가 격월로 저희 소식지를 만들어서 지금 20호까지 발행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주민분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입니다. 핵심적인 사업이죠. 주민분들과 마을에서 주체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흔히들 많이 하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어떤 약한 수준에서의 변화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실제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주민협의체 주민분들 대상으로 새로운 주민들 등장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분들, 상인분들, 이해 당사자들 계속 등장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분들과 함께 2년이 지나고 나서 2017년 12월에 순차적으로 3개 동네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분들 등장시키고 주민분들이 성장하고 참여하는 데 중요한 좀 참고사항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과정이고, 이러면서 지역 보행로도 그냥 뭐 보도 때 되면 보도를 뜨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분들 계속 협의하고 주민분들이 직접 대상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효용성을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주민분들이 성장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자원 콘텐츠인데요. 지역에는 역사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많이 유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역사적 공간과 역사 자원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온 추억이 같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그걸 뭐 관심 기울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어떤 소중한 역사 자원이나 곧 이 서울의 역사, 도시의 역사가 상당 부분 많이 유실되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생 사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이런 자원들을 찾아내고 콘텐츠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축제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요즘엔 축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한 14회 정도 했고요. 지금 한 15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축제를 진행할 건데, 이 축제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다양한 주체가 모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평소에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주체들이 놀이를 통해서 혼재돼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자 계기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뒤는 노숙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주민분들이 앓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의 공간에서 우연히 어느 동축제에서 노숙인분들과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같이 한 팀을 먹고 경기에 참여하고 이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적인 계기이긴 했지만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일상과 다른 측면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혼재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의미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조직 육성인데요. 사실상 마을이 쇠락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 물리적 공간의 쇠퇴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지역 산업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들의 위기를 겪는 도시들의 문제는 대부분 아마 그 지역의 전통 산업들이 쇠락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전반에 위기가 닥쳐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산업, 전통 산업, 그리고 이 산업들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접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근본적으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저희는 봉제 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성과이지만 거점 시설도 만들었고 협동조합도 만드는 성과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도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계기가 되는 것 또한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점 공간을 8개를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10개소인 이유는 임대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봉제 공장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포함해서 10개소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거점 시설 8개를 1번부터 이 8번까지, 아니 9번까지 저희 8개를 직접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개소는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서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형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 위탁을 받아서 직접 주민분들의 공공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저희 현장 사업의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 일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선 얘기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소해졌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 도시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회복돼야지 도시가 활력이 생기고 도시가 도시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와 논의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의 등장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라고 하는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리적 공간과 그 물리적 공간에 담기는 주민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대부분 약간 삶에 대한 이야기, 돌봄, 교육,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해왔다고 하면,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뭔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등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에 포착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도시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주민들이 그 주체로 설 수 있는 어떤 경험,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라는 표현을 저희는 좀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교훈으로 삼게 된 것은 그 현장에서는 사실 주민 주도란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지 않으면 일을 성과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주민들만 해서, 정부만 해서, 전문가들만 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자가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서로 의지하고 도울 때 도시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사업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마음을 나누고 뭔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도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이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그 안에 분명히 관계를 주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주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혹은 뭔가 그 사람이 돈을 내거나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에서도 이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도 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쥐는 누군가가 이 안에서 등장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갈등하고 싸우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재생사업의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데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결국엔 관계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친밀도죠. 친밀도고 흔히 라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소통 확률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야 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으면, 일시적이기만 하면 이거는 쌓일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몇 달 저 사업지에 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자문을 하거나 계획에 잠깐 참여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전문가와 행정과 주민들이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쌓아온 신뢰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협력이자 관계력입니다. 근데 주민분들은 늘 있죠. 근데 행정은 담당자분들이 길어야 2년이죠. 전문가분들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곳에 있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관계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더 있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제한적 조건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그 지역, 그 대상지에 대한 자기 신뢰와 자기 마음, 그 미션에 대한 자기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세 주체가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든 이게 이제 CRC 혹은 도시재생 기업 혹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엔 그겁니다. 도시재생은 저희가 해보니까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주민들이 도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서 성패가 갈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중물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조건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하느냐인데 그 마무리 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 도시가 더 낡아지고 더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여기서 성패가 가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도시재생 특별법상에 그런 시행자들이 주민단체들이 그런 시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동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난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사업계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 그 저층주거지의 문제인 이제 낡은 집들 집수리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울로 7017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8개 거점 시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점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인데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사업지가 195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요, 사업지가. 그래서 거점 시설도 8개나 됩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공동체 활성화 거점 시설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수익 시설로 해서 애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들과 새로운 소비층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게 둘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계동에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원동에 있는 비슷한 주민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대가옥이 2채가 붙어 있던 건데, 이 2채에서 앞에를 털어내고 좁은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털어내고 이렇게 거의 신축하다시피 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계동 맨 꼭대기에 있는 은행나무집이라고 저희가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빌라집이라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입주해서 마을관리사무소, 서계동 마을관리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옆에 있는 청포한덕집이라고, 저희가 이제 요리인류라고 하는 팀과 저희가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청포한덕집이라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회원동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 건벽돌집입니다. 이거 역시 요리인류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회원동 카페인 계단집이라고, 저희가 이거는 1월에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9월부터 준비해서 1월에 정식 오픈했고 4월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이런 수익시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좀 신경 많이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중림동에 있는 하나 있는 이제 중림창고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성유세 아파트라고 해서 1971년에 만든 아파트 앞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뭐 필요가 좀 주민들, 외지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될 것 같아서 USO라고 하는 팀하고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전시 판매 및 살롱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80명 정도의 조합원분들이 계시고요. 세대 통합으로 해서 3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있는 지역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은 결국에는 도시재생은 결과가 아니고 방향이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목표 시점이 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자치력,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력, 자치력이 성장한 만큼 도시재생 성과가 나는 것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 마중물 사업이 끝난 후, 정책 사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공공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어떻게 만날 것이냐,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한 커뮤니티가 담길 공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희 사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년분들께서 의미 있는 또 저진보한 어떤 계획이나 발전 전망을 가지고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필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로 7017을 시작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보다 실제 참여를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종필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관연도 본 공모전 수상자분들의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먼저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장려상 수상팀입니다. 마을학개론 주민과 함께 세움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발표회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강영구, 김세빈, 김승환, 이재현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장려상 수상팀 중앙대학교 청령동 함께 세움팀입니다. 일단 무더운 여름에 모두들 공모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이맘때 공모전 준비하면서 더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그 마을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카페에 더위를 식히려고 들어갔을 때 저희가 본 광경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이 무더운 여름에 높은 언덕을 내려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마을 내부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에는 꼭 도시재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청령동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답사를 다니면서 청령동에서 열리는 주민총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별로 큰 기대 없이 참석한 주민총회였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마을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희가 준비했던 팜플렛도 빠른 시간에 동날 정도로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령동이야말로 단순히 공모전으로 끝날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잠재력이 큰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답사를 다니면서 인터뷰도 각자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저희는 인터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입견 없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됩니다. 같은 학부모여도 각자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학생이어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답사를 다니면서 조사 영역을 대상지로만 한정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매우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서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설계에 잘 반영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말이 계속 나왔듯이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대상지 조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렇듯 저희는 실제로 대상지 답사에서 대상지 안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정답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확실히 아는 만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도나 어떤 대상지의 통계, 그리고 마을의 고유한 역사나 최근 이슈 등을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하면 온라인상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마을 분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마을을 이제 골목이나 어떤 유휴 공간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많은 담소를 나누고 그런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네,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또 겪는 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마을의 큰 그림을 한번 새롭게 그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저희 사이트인 청룡동의 미래상을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정하는 데는 마을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커뮤니티 및 주민소통, 문화예술 및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저희가 청룡동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룡동의 미래상을 가지고 이제 마을 재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꿈이 자라는 배움길을 설정하였고, 이제 이 길 또는 가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의 지리적 특징,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그 길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그 길을 정하였습니다. 청룡동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2개가 있는데 봉천중학교와 관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이러한 게 되게 부족하였고, 또한 학생과 주민과의 이런 연결고리가 되게 없었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학습 배움터를 활성화하고, 또한 취미 클래스 등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곳은 이제 가로의 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이제 위해서 그런 정비 계획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커뮤니티적인 가로인데요. 정이 가득한 나눔길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 길은 이제 지리적으로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를 해서 좀 더 이제 마을에 가지는 그런 소식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이제 마을의 중간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로를 설정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소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한과 동시에 보행 환경도 이제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삶이 빛나는 체험길이라는 가로 있는데요. 이제 이 가로는 좀 더 지역 주민과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의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이 있던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이제 문화 체험 투어 같은 것을 만들고, 또한 간판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가로의 중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개의 가로뿐만 아니라 좀 더 마을의 전체적인 재생을 위하여 5가지 특화 계획을 이렇게 점적으로 부여해서 통합적인 마을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5가지의 특화 계획에는 이제 마을의 주차 문제라든지 방범, 그리고 경사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의적 통합적인 계획을 이제 실현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또 그 마을을 어떻게 바꿀지 계획하고 디자인했지만 우리 그 계획과 디자인이 아무리 완벽한 것이더라도 그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계획 아니라면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 아니어야지 그 마을을 정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마을 재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나 답사 같은 게 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그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을 기업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마을에 처음에는 공공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어떻게 좋게 바꿀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마을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을 기업을 조직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자본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 자본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을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로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좀 더 함께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 마을에서 이제 경제적인 수익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식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처음에 투자했던 자본이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공공기관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 그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주요 사업 내역 및 기간을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이 우리가 설정한 기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는지 이런 설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는 7월부터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그 메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여러분들도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한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요. 여러분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도전하는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전년도 수상자답게 가장 최신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9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우수상 수상팀으로 수상 후 기초조사 용역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까지 진행한 팀이 되겠습니다. 마을품 행복을 품도록 우리는 마을살이 3년차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발표에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도시건축연구실 이재승, 남태현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작년에 제9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김수연, 이지민, 이지연, 이재승, 남태현 학생이 함께 마을품, 희망을 품다라는 안을 제출했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재승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모전을 계기로 해서 벌써 이 서울시 구로구 개봉을동 양송이 마을에서 3년째 주민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3년차 이런 마을살이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학생 공모전 이제 제11회 학생 공모전 이 설명회 때 저희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과연 이제 학생 공모전에 참여하실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과연 우리가 했던 계획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느끼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후자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이제 학생 공모전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왜 공모전에 참여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앞에 이게 좀 관중이 계셨으면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일단 제가 공모전에 참여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학교 졸업을 할 때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 공모전을 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선배분들이 계속해서 이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전을 나가면 정말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주셔서 참여했던 것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 이유가 사실 중요했습니다. 학교에서 도시계획 시간에 저희는 도시재생이나 이제 마을과 관련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마을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과연 진짜 마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민분들은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엄청 더웠어요. 근데 저희도 너무 더워서 우리 마을 도대체 많이 가야 되는 건가 어쩐 건가 싶었지만 역시 앞선 팀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 답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진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이 방문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사실 이 듣고 적는 것보다 지금 저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 또 지역과 관계된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저희 용역까지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상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꿈같이 상도 받게 되었고 이 당시 이제 최우수상 없으셔가지고 저희 우수상 받으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금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안들을 이렇게 공모전으로 풀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 공모전 내용이 좋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모전을 계기로 또 저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아썸팀도 제가 알기로 기초조사 용역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이렇게 저희가 개봉동에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모이는 곳이 딱히 이렇게 있지 않아 저희가 개봉중학교에서 주로 워크숍 진행을 했는데 중학교 주변을 돌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많이 진행을 했고 주민분들께서 정말 많이 이 설명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 주민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질의응답 시간도 정말 활발하게 가졌고 작년 여름도 사실 더웠는데 이 주민분들과 뜨겁게 보냈던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많은 수차례 회의 그리고 워크숍을 주민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사실 걱정을 했어요. 주민분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오실까, 얼마나 참여해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주민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실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 꾸준하게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훨씬 길었고 진짜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직접 발표까지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열정이 많으시구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주민분들의 많은 열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민분들의 어떤 열의와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마을을 함께 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이해해 주셨는지 올해는 이렇게 또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민분들과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지금 저희도 오늘 관중 없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분들 사실 모이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민분들 모임도 가지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힘든 경우에는 주민분들과 조금 더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텃밭을 기르는 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텃밭 기르기가 단순히 그냥 식물을 키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런 식물을 키우면서 서로 그런 이렇게 성장 기록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서로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연락하기도 힘든데 이런 접점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도 이렇게 양송이 마을에서 3년 차에 마을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차쯤 되면 저는 이제 마을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주민분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 마을 살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민분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제 10일에 학생 공모전에 함께 하실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마을살이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것들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 학생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께서 마을에 가서 인터뷰 많이 진행하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가서 주민분들께 저희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하고 있어서 주민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라고 오늘 떼면 주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생 공모전? 그게 뭐예요? 그거 하면 우리 마을 좋아져요? 라고 이제 되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사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딱 준비를 해갔는데 주민분들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조금 마음가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주민분들께서는 이 공모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민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그것보다는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민분들을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일에 학생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살짝 권해드려 보고요. 저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다시 이제 또 계획안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계획안을 이제 짜다 보면 저희도 이제 모였던 학생들끼리 계속 같은 작업 공간에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약간 고민하고 우리들끼리 만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안을 주민분들께 다시 가져가셔서 주민분들께 피드백 받아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공모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일 텐데요. 우리라는 것이 공모전을 참가하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주민분들이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된 다양한 분들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계획안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주민분들도 중요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작년에는 이제 구로구청에서 이 용역을 좀 진행하시다 보니까 구로구청 분들이랑 정말 만날 일이 많은데 거의 매주 뵀던 것 같아요. 이 학생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안을 어떻게 보면 현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이 좀 더 논리가 맞는지 그리고 현실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모전의 내용보다 저는 공모전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전 저희가 이제 9회였으니까 8회까지의 그 공모전 수상작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봤어요. 이제 나중에는 어느 내용 하면 몇 년도에 어느 팀 것 같은데 이게 나올 정도로 사실 아마 전년도에 어떤 수상작들을 많이 분석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분명 이제 아마 제출 직전에 막히실 거예요. 우리 다른 팀이랑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왜 다른 게 안 나올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딱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가 보자. 우리 한번 주민분들 생각해 보자. 사실 그 답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현장 그리고 주민분들의 말씀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조금 더 막 완벽한 안을 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마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저희도 수상하고 싶었고요. 수상을 위한 공모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공모전 제목이 뭐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안들이 정말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다 보면 그런 막혔던 부분들이 분명 또 뻥 뚫리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공모전이 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상하고 싶으시죠? 저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과연 진정성 있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희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민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을 제출하는 계획가로서의 마음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이 헷갈려요. 주민분들 만나다 보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실 수밖에 없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어떤 게 우선일까? 막 헷갈리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조금 벗어나서 한번 지도도 펼쳐보고 우리가 찾아봤던 그 조사했던 마을의 자원과 과제를 놓고 보면서 우선순위를 한번 이제 매겨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을 만약에 조금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온탕이랑 냉탕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 보면 더욱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온탕을 하실 때에는 너무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제 분명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관련 사업 많이 찾아보시고 할 텐데 그런 약간 사업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꿈꾸는 마음으로 마을 주민분들한테 사실 이 마을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쭤보면은 정말 이렇게 먼 미래 같지만 희망적인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꿈꾸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마을의 이상향을 가지고 계획의 한 축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지금 용역 물론 하고 있지만 지금 안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거나 용역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생 입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어쨌든 저희 공모전을 이제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의 안이 좀 더 논리타당해 보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런 게 실현될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뭐 중기적으로 아니면 정말 단기적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뭐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분들 내지는 지금 이 안을 내주신 여러분들이 꿈을 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공모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건축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튜디오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사실 정해진 클라이언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상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려보고 모형 만들어보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논리타당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마을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고 이렇게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왜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듣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주민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어떤 생각을 듣는 것에 조금 더 유연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저희 처음 공모전 갈 때에는 이거 우리 인터뷰 해주면 우리 마을 좋아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작년에 기초조사 용역도 했었고 이제 올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까지 하면서 그랬던 주민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카톡이라던가 뭐 밴드라던가 온라인 또 SNS를 활용해서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소식을 주고받고 있고 제가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전화로 또 안부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제 좀 끈끈한 정이 생기고 주민분들도 우리 함께니까 할 수 있어 마을 바꿔볼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조금은 생기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멀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큰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와 저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것들 아니면 우리 팀이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민분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주민분들께서는 학생들이 그 더운 여름에 학생 공모전 했던 게 계기가 되어서 작년에 기초소득 용역하고 이렇게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까지 하니까 우리도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서로가 느끼는 변화들이 제일 정말 뿌듯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년차 마을살이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양성의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좀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듣는 법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발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완벽하게 그게 정말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들 그 과정에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가 이런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냥 공모전에 한 번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마을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관중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것들이 물론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을에서 직접 주민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이미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팀답게 진정한 마을살이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5분의 주제 강연을 만나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에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10년 이상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도시재생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도시에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승효선 주거환경행정팀장님을 모시고 2020년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입니다. 금일 오늘의 마지막 순번이자 사실 공모전 준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 공모전이 얼마만큼 실속 있게 또 수상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컨셉으로 어떻게 다가갈지는 아마 요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기엔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 공모전 소개 순서는 공모전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개요와 기타 안내사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학생 공모전이 얼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는 11번째고요. 네, 시범까지 포함하면 1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0팀이 수상하였고 또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12개 마을에 구현됐습니다. 결국 1년에 1개 마을에 아이디어가 구현된 셈이지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만큼 이것이 이 마을 만들기가 잘 됐는지 한번 포스터를 보면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 시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마을 만들기 포스터가 공감 토론회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부분이고 이 10년간 역사가 차곡히 쌓였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인원이 참석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747개 작품, 이 1750명이 이제 참여해 주셨고 이 중에 160팀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 20%가 넘게 수상을 하셨어요. 좀 도전해 볼 만 하시죠? 20%면 상당히 높은 수상률입니다. 또 이제 공모전에 대하여 좀 간략하게 그나마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학생 공모전은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 그리고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안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고 또 마을 공동체 회복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를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참신한가? 또 얼만큼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또한 이것이 공공성을 잃지 않는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예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희 공모 대상은 마을 만들기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이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준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마을 만들기 한 개 분야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11회째를 맞아서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격은 동일하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5인 이내로 한 팀을 꾸리시면 되고 한 팀당 3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한 부분에 2점 이내로 응모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일은 저희 9월 17일 목요일과 18일 금요일 양일간 실시합니다. 현재 이 접수 일정은 저희가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시상은 저희가 2개 분야 14개 작품의 시상을 하며 총 4,100만 원의 시상금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상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는 자유대상지와 지정대상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대상지 같은 경우는 단어 그대로 자유롭게 선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5만 제곱미터 내외로 정비 예정구역이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지정대상지는 저희가 그 공고 요강을 좀 보시면 나와 있는데 7개 지역으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동 외에도 7개 지역인데요. 그 모집 공고 9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로 제외되는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그 외에 정비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구역은 제외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구역은 새로 생기는 부분인 만큼 저희가 공동체 운영진과 협의하여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박미마을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인데요. 이것도 모집 공고에 보면 9페이지에 참고 2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필요한 제출할 제출물들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 부분 공통적으로 내셔야 될 부분은 신청서와 응모 자격 증명서 그리고 작품 설명에 대한 요약서입니다. 또 작품 신청 확약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저희가 향후 전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한 행정적인 또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서는 2개 분야가 약간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분야는 전자화일과 출력물 2개로 나뉩니다. 전자화일은 PPT와 PDF 파일 각각 1개씩이며 PPT는 A4 용지 기준으로 15매 내외입니다.
계획도 한계는 A3 규격으로 고화질 화일 사양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렌더링도 A3 규격으로 고화질 사양입니다. 출력물은 이 작품 설명서로 제출된 화일에 제출되는 PPT 계획안을 7부 출력하여 주시고 계획도를 OT, 5T 폼포드로 부착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렌더링도 5T 폼포드로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저희가 작품 설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PPT와 더불어 180초, 3분 정도 되는데요. 3분 내외 영상 파일 1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 이 영상 파일 내에서 스티커 이미지를 1개 컨셉으로 잡아서 제출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력물은 작품 계획안 7부와 스티커 이미지를 5T 폼포드로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과 또 중요한 부분, 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분야는 필수적으로 그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위치도와 도시 계획 내용, 그다음에 지번, 면적, 현황 사진이 반드시 그 계획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 살펴본다면 물리적인 환경 개선 방안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는지, 또한 이 마을 공동체가 경제적인 자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해당 구역을 선정한 사유와 또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면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반영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택적으로는 저희가 법령적으로도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행재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저희한테 주시면 이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반드시 공동이용시설의 위치와 공간에 대한 구성 내용,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성과 연역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에 있어서 인근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새로운 인적 자원을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담으셔야 되고 또 공간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에 대한 운영 방법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공동이용시설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을의 스토리텔링도 엮어주시면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제출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판넬로 된 계획도를 사이즈가 제법 큰 판넬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은 계획도를 PPT와 저희가 그 폼포드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렌더링으로 3D 모델링이나 스케치 등 자유 형식으로 된 아이디어가 투영된 이미지화된 렌더링을 받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영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처음 하는 부분이라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사 마을 영상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제출하실 때 제출물에 대해서는 규격을 좀 준수해서 A4 용지에 맞춰주시고 특수 재질은 좀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파일 같은 경우 제출된 작품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가끔 다른 내용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니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품은 저희가 향후 11월 달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시가 가능한 고화질 영상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출물에 대한 접수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 우편과 택배, 방문 접수가 다 가능합니다. 이 우편물 같은 경우 응모 마감일, 저희가 9월 18일 금요일 소인분의 하나입니다. 방문 접수는 9월 18일 마감일인 17시까지 접수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는 추후 공모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제출물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학교명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실격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저작권에서 또 반환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제일 중요하게 좀 여기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우수상 받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참고차 잠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전략과 계획 부분을 보면 작품명과 마을명, 대상지, 위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고요. 위치도와 도시계획, 면적, 방위까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 이유도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들은 담아주시고 컨셉추얼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독성 있게 판넬을 계획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심사와 향후의 시상은 어떻게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오늘 이제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접수를 양일 9월 17일, 18일 날 하게 됩니다. 17일, 18일 접수되는 분량에 맞춰서 저희가 10월 초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순상작 발표는 저희가 10월 말에 서울시 보도자료로 배포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이나 최우수상 받으시는 분들이 기획 저희 보도 대상으로 돼서 인터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고요. 학생 공모전은 최종적으로 11월 중순에 다시 세운 세운을 해서 2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상작 발표와 시상 계획과 그다음에 전시회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시상식이 항상 전시회 첫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다시 세운 세운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저희가 이 학생 공모전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모전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드타운 서울.net에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가 공지사항과 Q&A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또 이에 맞는 즉각적인 답변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회차와 다른 부분이 바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체 운영진을 면담하지 않으시면 작성이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3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지 사전 답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원데이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 대상지는 3개소로 굴참마을, 박리사랑마을, 숲속마을이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 선택 마을에 저희가 하루 시간을 잡아서 5회에 나눠서 10명 분류해서 저희가 그룹화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여 공동체 운영진 면담을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 공동이용시설이 현재 내부 시설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휴관 상태로 내부 탐방을 하려면 이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선착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Q&A, 홈페이지의 Q&A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공모전에 응모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또 위기인 만큼 여러분에게 이 학생 공모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1,000만 원이라는 좀 높은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승효선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강연자분들과 영상을 통해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도시재생 전문가가 될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본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영상으로 준비한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공모전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이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고유의 환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학생 공모전입니다. 지속적인 마을 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대학생, 대학원생의 여러분의 참신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빌드타운 서울점 넷에서 확인하세요. 꼭 참여해 주세요.